조선시대 최고의 학자가 한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여자는 양반도 왕족도 아니었죠. 신부는 천한 기생이었지만 조선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시를 썼고 남자를 선택하고 시험했으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이름은 황진이, 조선이 낳은 최고의 여류 시인이자 가장 논쟁적인 자유인이었던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조선 최고의 기생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문학계에서 황진이를 평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시조 작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임해창, 김부용과 함께 조선 3대 여류 시인으로 불리지만 그 중에서도 황진이의 작품성과 영향력은 단연 최고 수준이었죠.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식 역사서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긴 시조와 한시는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진이는 대략 1506년에서 1510년 사이 중종시대의 개성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출생 연도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문헌에서 16세기 초반으로 보고 있죠. 그녀의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아버지는 양반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기생의 딸은 자동으로 기생이 되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신분제가 철저했던 시대에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정해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그 운명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틀 안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전례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본명은 황진이었고 자는 명월이었습니다. 명월은 밝은 달이라는 뜻인데 그녀의 아름다움과 재능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죠. 진랑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이는 진실한 아가씨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성, 즉 송도에서 기생으로 활동하면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 승려들, 예술가들과 교류했고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일화와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황진이, 학자 서경덕, 그리고 박연폭포를 합쳐서 송도 삼절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개성의 세 가지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명은 학자고 하나는 자연경관이고 나머지 하나가 기생이라는 사실 자체가 당시 황진이의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황진이의 가장 큰 재능은 역시 시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조와 한시는 조선시대 여성 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받고 있죠.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청산리 벽계수야입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라는 이 시조는 푸른 산골짜기의 맑은 물에게 너무 쉽게 흘러가지 말라고 한번 바다로 가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온 산을 비추고 있으니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연을 노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간절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동시에 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또 다른 대표작인 동짓달 기나긴 밤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 얻은 구비구비 별이라는 이 시조는 겨울밤의 긴 시간을 잘라서 봄바람 이불 속에 감춰뒀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는 밤에 조금씩 펼쳐 쓰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기다림의 애절함을 이렇게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은 조선체를 통틀어도 찾기 어렵죠. 이 시조는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물리적으로 조작하고 싶다는 상상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랑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산은 옛 산이로되라는 작품도 그녀의 철학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는 물은 옛물이 아니로되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는 내용인데 산은 예전 그대로지만 물은 계속 흐르고 변하니 예전의 물이 아니고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무상감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적 세계관과 도교적 사유가 결합된 이 작품은 기생이 쓴 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철학적 성찰이 깊거든요. 황진이는 시를 통해 단순히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시간과 존재와 무상함에 대한 자신만의 세계관을 표현했습니다. 황진이의 재능은 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록들에 따르면 그녀는 음악, 무용, 서예, 그림에도 뛰어났다고 하죠. 시서화 가무, 즉 시와 글씨와 그림과 노래와 춤을 모두 완벽하게 구사하는 종합 예술가였던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남성들조차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어려웠는데 기생 신분의 여성이 이 모든 분야 내에서 최고 수준에 올랐다는 것은 그녀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선비들이 황진이를 만나기 위해 개성까지 찾아왔고 그녀와 시를 주고받으며 문학적 교류를 했다는 기록이 여러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황진이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서경덕과의 인연입니다. 서경덕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화담이라는 호로 불리며 성리학과 자연철학에 정통한 인물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황진이는 서경덕의 학문적 깊이와 인격에 매료되어 그를 유혹하려 했지만 서경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 혹은 문학적 동료로서 깊은 교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경덕의 제자들 중에는 황진이를 존경하고 그녀의 시를 높이 평가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더 흥미로운 것은 황진이가 남자들을 시험했다는 일화들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여성이 정절을 지키고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황진이는 오히려 남자들의 절개와 의지를 시험하는 주체로 등장합니다. 한 승려가 황진이의 아름다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다가 결국 파괴했다는 이야기. 자신은 절대 여색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 선비가 황진이 앞에서 무너졌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지는데 이런 일화들은 단순히 황진이의 미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관계에서 주도권을 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유교 질서에서 기생의 연애담은 흔히 음란하다고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경우는 조금 달랐죠. 그녀는 돈이나 권력 때문에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스스로 선택했고 사랑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했으며 때로는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주체적인 태도였거든요. 기생이라는 신분은 남성들에게 종속된 존재였지만 황진이는 그 틀 안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고 그것이 그녀를 단순한 기생이 아닌 전설적인 인물로 만든 핵심 요소입니다. 황진이가 남긴 또 다른 유명한 한시가 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궁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성냥은 바람도 없는데 저절로 흔들리는구나 라는 시인데 푸른 산은 나에게 아무 말 없이 살라고 하고 하늘은 티 없이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데 마음속 등불은 바람도 없는데 혼자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인간 내면의 갈등과 욕망을 이렇게 간결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시는 드물죠. 자연은 초연하고 고요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이 통찰은 황진이가 단순히 아름다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현대 학자들은 황진이의 시에서 불교적 무상관과 도교적 자연관, 그리고 유교적 인간관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그녀는 기생이었기 때문에 유교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더 자유롭게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시조를 보면 사랑과 이별이라는 개인적 감정을 넘어서 시간의 흐름과 존재의 의미,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사유가 담겨 있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500년이 넘도록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진이의 생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출생 연도도, 사망 시기도, 가족 관계도 문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기록에서는 1506년생이라고 하고, 다른 기록에서는 1510년대라고 합니다. 사망 시기도 1550년대부터 1560년대까지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황진이가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정식 역사서인 실록이나 족보에는 기생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정보는 개인 문집이나 야사, 구전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황진이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여러 기생들의 이야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전설적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황진이가 실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당대 여러 문인들의 문집에 황진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등장하고 그녀와 시를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서경덕의 제자들이 쓴 글, 당시 선비들의 일기, 개성 지역의 향토 기록 등에서 황진이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거든요. 다만 그녀의 생애가 후대에 많이 각색되고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황진이를 둘러싼 수많은 일화 중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전설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서경덕을 유혹하려 했다는 이야기, 승려를 파괴시켰다는 이야기, 수많은 선비들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다는 이야기 등은 실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전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황진이라는 인물이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기생이었다면 이런 전설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황진이의 시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시조를 정식 문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기생이 쓴 시조는 더욱 평가절하되었죠. 하지만 황진이의 작품들은 민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살아남았고, 나중에 시조집들이 편찬될 때 당당히 포함되었습니다. 청구영원, 해동가요, 가곡원류 같은 조선 후기 시조집들의 황진이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그녀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신부는 천했지만 작품의 수준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조선시대 여성 시인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여성은 한글로 편지나 일기를 쓸 수는 있었지만 한시나 시조처럼 정식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양반 여성들은 바깥 활동이 제한되었고 문학적 교류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생들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문학적 자유를 누렸죠. 선비들과 만나 시를 주고받고 음악과 춤으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이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했고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여성 문학의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황진이가 활동하던 16세기 중반은 조선 사회에서 성리학이 점점 더 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기생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황진이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자유롭게 사랑하고 당당하게 시를 쓰고 남자들과 대등하게 교류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녀는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걸었고 그것이 그녀를 전설로 만들었거든요. 만약 황진이가 조용히 규범을 따르는 기생이었다면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현대에 와서 황진이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페미니즘의 선구자로 보기도 하고 어떤 예람들은 예술가로서의 면모에 주목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소설,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황진이를 다루고 있는데 작품마다 그녀를 조금씩 다르게 그립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황진이를 억압된 시대에 자신의 욕망과 예술을 숨기지 않았던 당당한 여성으로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문학사적으로 볼 때 황진이의 가장 큰 의미는 기생이라는 신분으로서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문학 작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문학이 양반 남성들의 전유물이었고, 특히 한시는 한문 교육을 받은 소수만이 쓸 수 있었죠. 시조는 한글로 쓰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문학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을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황진이는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한시와 시조 모두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고, 후대 평가에서도 조선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진이의 시는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이 많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다림, 그리움,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지만 동시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시간의 무상함, 인간 존재의 의미를 함께 담아내거든요. 청산리 벽계수야에서 물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연인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애절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서 시간을 잘라서 이불 속에 넣어두겠다는 상상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영원히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죠. 황진이가 살았던 개성은 고려의 옛 수도였고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개성 기생들은 특히 교양과 예술성이 뛰어나기로 유명했고, 많은 선비들이 개성을 방문할 때 기생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문학적 교류를 했죠. 황진이는 이 개성 기생 중에서도 단연 최고였고, 송도 삼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개성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경덕이 학문의 상징이고 박연폭포가 자연의 상징이라면 황진이는 예술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황진이의 삶을 보면 신분의 한계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도 개인이 어떻게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녀는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많은 것을 제약받았지만 동시에 그 신분이 주는 특수한 자유를 최대한 활용했죠. 양반 여성이었다면 아예 문학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황진이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주체성과 예술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황진이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아름다운 기생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500년 전 가장 억압적이고 불평등했던 시대에 자기 목소리를 냈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었으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작품을 남겼기 때문이죠. 그녀의 시조는 지금 읽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색바래지 않는 진짜 예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황진이는 조선시대라는 특정 시공간에 살았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과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까지 살아 있습니다. 황진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를 단순히 전설 속 기생으로 볼 것인가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로 볼 것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황진이처럼 신분의 한계가 명확한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